지금 박 이사님이신가요? 팀장, 다 팀장이라 요즘은 잘못 얘기하면 막 실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박 팀장님이 이제 지자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지자체랑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출장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그 교수님이세요. 총리 자문위원도 하고 그분하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게 결국 정치계입니다. 특히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정치에 대해서 이상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는데 어떤 정치라는 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데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래서 지자체 이런 어떤 추진하면서 특히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런 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 KT 박형희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한 부분이겠죠. 저도 이제 기획도 하고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요거 포함해서 지자체는 이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다수의 이제 지자체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 초창기에는 이게 뭐지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담 조직도 없었어요. 그냥 총무과 밑에 정보통신팀 이런 데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스마트 시티 팀이 생기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꽉까지 생겼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름 그대로 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예산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쓰기 위한 혹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호성. 예를 들어서 초기에 동탄을 저희가 했을 때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관제실이라고 흔히 있습니다. 그다음 관제센터가 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바라보면 교통 CCTV고 민간을 바라보면 이제 안전 CCTV인데 요거 관리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개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관제실을 반으로 쪼개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경찰에서 쳐다보고 한쪽에서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쳐다보고 상하수도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데 공공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치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정보들도 이제 규격화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달랐던 점들이 있었고 그 점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스마트 시티 20년간 지금 해왔는데 그 중에는 사장된 것도 있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시나 구 자체에서 데이터가 막혀져 있는 거 있고 또 데이터 양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데이터 센터로 모여져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휘발돼요. 이 전기하고 비슷합니다. 전기도 전기 발전을 하면 어딘가 쌓여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때 발전한 게 다 쓰여지지 않으면 결국엔 없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관련해서 이제 중앙지자체 이니셔티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되게 정책 사업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끌고 가고 있고 해당하는 법들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지자체를 컨트롤하고 같이 이 데이터를 모으는 기관은 사실 행안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조가 좀 돼야 돼요. 부처를 뛰어넘어서 혹은 제가 이제 올 연초에 했던 얘기인데 이 데이터들이 그냥 갇혀있고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주 일부 가공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별로. 근데 지자체의 그런 인력들이 광역지자체 혹은 단위지자체 중에 큰 지자체, 성남시, 화성시 이런 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밑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 추진을 하고 있는 태양군 정보통신 담당자가 있어요. 그냥 이런 데서 어떻게 자료 관리를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기관은 사실 공공기관이 제일 가깝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우리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우리 교수님 해보시지만 이게 분석이 되고 쓸데없는 가비지 데이터들 버리고 쓸모있는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현실에 말씀하신 노가다도 들어가고 어떤 솔루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또 충분히 데이터가 달릴 수 있는 이 인프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국토부 쪽에는 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자체에 다 떨어져 있다. 근데 이게 사장되기도 하고 운영을 못하기도 하고 새로 만드는 게 버거워질 수도 있으니 의미 없는 로우 데이터라도 좋으니 좀 모으자.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거나 민간에 열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업들이 자생 가능한 지자체의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돈 되는 서비스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기업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이 기업 들여서 돈 되게 만들어서 이거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사업이 아닌가. 여전히 어떤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들 선거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돈을 벌어야 된다. 기업은 돈을 벌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죠. ESG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20년 동안 제가 아직까지 못 만들었고 아산시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돈 벌 수 있어야 되고 그 돈 번 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을 중앙부처에서 좀 잡아가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로 C레벨에서 좀 있어주는 그런 환경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데이터 이제 저 구현해서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엔 내줘야 될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쓰신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엔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물론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의 뎁스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불규칙해요. 공공 포털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근데 사실상 지하철 미세먼지 같은 거 왜 그러냐면 환경부랑 서울시인가 지하철공사에서 거의 1,000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업단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계속 게더링되게 해놨기 때문에 난 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데이터 물론 정제도 안 된 상태로 올라가서 그 뒤에 뭐 어떤 문제가 많고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시티로 넘어오면서 사실 큰 축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민 생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도 큰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해가지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해라. 그게 아마 데이터가 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잘 안 돼. 실질적으로 쓰려면.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한 게 4대 그 녹조를 강에나 호수에 있는 녹조를 자동으로 센싱을 해서 드론에 센서 달고 아니면 보트 개발해서 센싱 해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당연히 AI 분석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학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모 연구소에서 10년 전부터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 항공사진 데이터, 위성사진 데이터, 그리고 직접 가서 물 떠가지고 녹조도 종류가 많습니다. 녹조류, 남조류 그거에 따라서 독소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데이터 좀 주세요. 최근 데이터 말고 옛날 데이터 좀만 뜯어갈게요. 그러니까 단칼에 놓아더라고요. 왜?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도 내년부터 그런 프로젝트 할 거예요. 근데 더 그 깊은 이유는 뭐냐? 그거 데이터 내줬다가 언론에서 왈왈왈 하면 죄송합니다 지진네 왕왕왕 하면 당장 담당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게 스마트 시티도 막 그렇고 이게 진짜로 데이터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그것 관련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산법에서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들은 통과됐는데 그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런 원칙, 권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게 돼 있고 그리고 센서들도 많이 늘고 어쨌든 간에 그것 관련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분석 툴들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데이터 쌓이는 것에 비해서 전혀 뭐 활용이 전 안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그 AI 이후 트렌드에 대해서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90년대 초반에 제 친구가 화학공학하다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가서 그 당시 이제 방학 때 들어왔는데 야 우리 연구실에는 컴퓨터가 하드 용량이 1기가야. 우와 좋겠다 막 그럴 때예요. 근데 그 친구 랩이 그 당시 인공지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컴퓨터의 사고를 아니 인간의 사고를 컴퓨터에서 그 추론 과정을 갖다가 적용하느냐에 하다 보니까 막 심리학자, 뇌과학자 달라붙어야 했는데 안 됐죠. NSF 미국 과학자들가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았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물론 이제 산업적인 이유도 있겠죠. 스토리지도 쌓아지고 프로세스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막 쌓아놓고 이제 하는 게 지금의 게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자체나 정부만큼 데이터를 많이 쌓았는데 그걸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하다못해 스프레드시트 형태 빅데이터까지 안 가더라도 없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거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기반이 많이 덜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가지고 실제 이제 뭐 아까 뭐 기상청도 그렇고 기상청 야유회 가는 날 비가 온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활용 측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거기서 뭐 이걸 뭐 도시에 적용하면서 아까 그런 프로세스는 사실상 행정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실제로 데이터 활용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아니면 프로세스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거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스마트 시티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 공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기 제일 힘든 게 데이터가 어디 있지? 데이터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분석 목적은 다 정해놨는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 지하철 이용 정보를 정말 완벽하게 로우 데이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있어요. 그거가 있는 게 정말 저한테는 그때는 행운이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이제 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건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외출을 적게 하네. 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시적소에 잘 저기 해주면 정말 사람들의 편익이 높아지는 건가? 편익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 외출 건수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출이 오히려 많아지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행복권 뭐 이런 것들을 입장에서 봤을 땐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 편익을 어떻게 분석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보건 쪽으로 갔어요. 미세먼지는 어차피 보건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일수록 천식 환자가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한 후속 연구로 그 어디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거를 그 데이터 정보 공개 요구를 했어요. 천식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 10년간 제가 지금 아까 분석했던 그 10년간 천식 환자의 그 병의원 진료 건수가 있어요. 건수만 달라. 각 지역 이제 서울시만 그것도 서울시에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우리나라가 AI 관련돼서 뒤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빅테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저희가 AI 기술력이 뒤진다는 게 아닙니다. AI 기술력은 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거에서 단지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연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의 기술의 발전을 해서 그렇지 알고리즘의 발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결국 미국이 이렇게 패권을 쥐어진 건 뭐냐면 챗 GPT 왜 그렇게 되냐?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미국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트윗 분석을 했지만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SNS 계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데이터를 얘네들이 다 가져가니까. 외국 놈들이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가. 근데 그 공짜로 가져가. 예, 난 그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버릇이라서 별로 아직까지는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시간과 돈만 들이면 돼요. 사실 AI는. 근데 저희 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그나마 갖고 있는 데이터 조금 있는 거 그것도 내놓지 않는다. 그것도 정부가 솔선해서 내놓지 않는다. 서울시 빼고. 그래서 그거부터 사실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개인정보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개인정보 달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진료 건수만 좀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도 뭐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우려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데이터 오픈 안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개인정보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핑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지자체들도 진짜 진정한 스마트 시티에서 그 인프라만 깔고 뭐 하드웨어 머신걸 놓고 하지 말고 라스트 원마일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트 원마일이 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오픈하고 이 데이터를 누구든지 다 활용해서 더 좋은 어떤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 기능들이나 알고리즘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면 아마 그게 오히려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에 목말라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거기서 이제 부딪힐 텐데요, 그죠?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장을 선거로 뽑다 보니 일단 모든 사업 자체가 일단 표가 나야 돼요. 사실 데이터 비즈니스 같은 거 밑에 묻혀있는 표가 잘 안 나거든요. 이해도 잘 못하고 지자체 구성원들이 말 그대로 유권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제가 보기 특히 이제 예산 규모가 적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중소규모 지자체에서 예산이 적은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같은 게 뭐 사례가 있다면 혹시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데이터로 돈 버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는 법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도로공사의 교통정보, 뭐 MBC나 혹은 KT도 약간 공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런 그 인적 빅데이터라든지 이동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돈을 만드는 케이스들이고요. 실제로 저희도 많이 찾았습니다. 뭘로 해서 좀 돈을 벌을까? 벌 게 없어요. 사실은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인적인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을 평균적으로 쉽게 붙일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막 섞여서 쓰여서 실제로 IT 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 차이점을 아는데 이 정책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결국에는 정책적인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 위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쉽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시험 쳐서 들어와서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흥시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험해보는 사업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부 지원해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걸 5년간 했고요.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데이터 허브가 이제 4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은 세종대학교가 계시는 김재우 교수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유스 케이스가 생겼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코로나 왔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코로나에 대한 이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어요.
데이터업으로 4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이게 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신입 편익에 의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됐어요. 느닷없이. 결국 모든 우리의 이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건들을 사실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조금 멀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눈에 띄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정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하고 하셨지만 교통이 너무 눈에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스마트 시티, UCT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일 중에 하나가 BIS예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이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고등학생이 앱을 만들어서 버스 정보를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게 됐죠. 요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이것도 굉장한 편익이 발생한 케이스예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또 흔히 체감되는 서비스들은 결국 교통 서비스고 스마트 시티에서 교통 서비스가 한 30% 된다고 보고 또 공공 치안에 대한 부분이 한 30% 된다고 보는데 치안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를 어느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세티드 기법에 의해서 CCTV를 활용해서 해봤는데 환경이 변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정도는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접 영역으로 이 데이터들이 빠지는 건데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돈입니다. 모든 게 돈이 되는 정보라면 저희들도 사거든요. 연계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 CCTV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KT 텔레캅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서 그 단지라든지 주택에 대한 혹은 뭐 상점 이런 데 이제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연계할 수 있으면 정말 100점짜리거든요. 근데 민간 영역에서 끝나요. 이 공공하고 연계하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공에서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이제 저희 시흥 소개를 드렸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그 교수님 연구하신 먼지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시흥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정왕동에 냄새원을 찾는 일들을 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못 찾았습니다. 아쉽게도 이 센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센서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IT849 정책을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USN이라고 했어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킹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센서를 구비하는 게 어려운 게 센서 자체도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전력이 다 들어가야 되고 통신이 다 돼야 돼요. 이제 기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의 한 2,000개 되는 KT의 전화 있지 않았습니까? 공유전화에 여기다 얹어놓고 이제 만들어놓고 요걸 뭔가 돈이 되겠지 하는데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야 될 길이 좀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흥 같은 경우에는 기후 먼지 데이터를 주니까 시민이 뭐라고 하시는 시민이 앱을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일들이 충분히 공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판을 계속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에는 어떤 비즈니스 목적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기보다는 데이터를 갖다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차곡차곡 쌓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도 돈이라는 게 껴있으면 말 그대로 어떤 개인적인 흥미라도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스케일적으로 상당히 작은 나라에서는 이 지자체에다 어떤 데이터 정책 부분을 갖다 던질 게 아니라 중앙에서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게 어떤 데이터는 모자란 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이빨이 빠지면 그 데이터 자체가 쓸모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 추진 주체는 지자체지만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스마트 도시 시범 사업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상부에서 어떤 데이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좀 해당 기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책, 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치 쪽에서 해결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뭐 100대 과제 안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스마트 도시는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3번, 3번 연속 대통령 바뀔 때마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해왔지만, 그리고 아까 센서 얘기도 하셨지만 아마 미세먼지 센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는 거 센서 아닙니다. 그냥 장비예요, 장비. 제일 작은 게 냉장고만 합니다. 제대로 분석하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디지털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아날로그 센서의 디지털화 같은 건 또 다른 산업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최종 출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 댐 작업하면서 엄청나게 데이터 지금 뭐 쌓고 분석하고 결과 내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엔 GD넷 같은 데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더 하신 말씀? 예. 뭐 혹시 자리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토론하고 싶은 거나 질문 있으시면.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